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네.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습니다. 이기적인 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녹물 먹으면서 샤워하면은 뭐 또 피부염도 걸리고 이런데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8.4 대책이 글쎄요, 이틀 만에 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규제 계획만 세웠다면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삼선 의원인 이원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갖고 가는 기간은 최소한 4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정책은 전혀 변화됨이 없을 것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 조합장들이 나 이런 재건축, 공공재건축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까 민주당 최소 4년 남았다. 절대 양보 없다는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겁니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워낙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다가 이번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재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지금 타켓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지난번에 어떤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 즉 LH나 SH가 함께 할 경우에 용적률을 500%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도 50층으로 해주겠다. 단 거기에 대한 순수한 이익 90% 정도는 환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아요. 지금 음마아파트 지금 조합 측에 따르면 아니 그럴 거면 우리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지금 정부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조금 있으면 또 바뀌지 않겠냐는 이야기들. 또 하나는 서울시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당장 내년 4월 7일 날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야당에서 새로운 서울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또 여당에서 서울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이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린벨트나 이런 재건축 반대하면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좀만 더 버티자. 버티면 뭔가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만은 국회 의석이 지금 176석이나 우리가 가니까 이거 절대 안 바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지 않습니까? 바뀌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내년 내후년 지금 4.7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다 지금 선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더 버텼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럼 뭔가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게 나오지 않을까? 즉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버티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정부가 어떤 당근을 주면서 달래도 지금 할까 말까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삼선 의원 한 명이 민주당 앞으로 최소 4년 남았으니까 절대 양보 없다라고 압박을 하면 글쎄요, 정책을 위반하고 집권 여당이 힘을 얻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아마 그 당원들이나 핵심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우리는 부동산 정책 4년 동안 갈 거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상대로 사실은 오기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 4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재건축 방식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는 건데 그러면 4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만 있는 겁니까? 당장 이야기하셨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1년 안에 또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지방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2년 후에 대통령 권력도 가져올 수 있고 지방 권력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말하는 저 이야기가 4년 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인센티브 주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다 초과이익 환수할 것이고 공공임대주택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우리 뜻대로 할 거야. 강남의 재건축 수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뜻대로 갈 거니까 너희들 4년 동안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겁박으로 들리는 겁니다. 겁박으로 들릴수록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 1년 뒤에 내가 두고 보자. 2년 뒤에 두고 보자. 심판의 욕구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실수한 발언 같습니다. 전당대회 여러 가지 것들 최고위원 회의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좀 반발이 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결국 천막 농성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추어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어제 그 부동산 TF 당장인 윤우덕 의원이 부랴부랴 수습을 했어요. 지자체 조율 부분에서. 근데 김경진 의원님, 그럼에도 과천시장은 본인들 공급계획 처리할 때까지 천막에서 일을 계속하겠다,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천막 농성이라기보다도 이제 천막에서 직무를 계속하겠다, 뭐 요 정도 이제 말인 것 같고요. 과천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 청사가 있었던 그 부지를 재개발하게 되면 벤처기업이라든지 ICT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과천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그냥 협의도 없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저런 반발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과천뿐만이 아니고 그 각각의 지역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 워낙 명약관화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정부가 또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냥 준비 없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정책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법을 더 얽히게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숨을 고르고 차분히 하나씩 해가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천도 그렇고 마포에 정청래 의원도 계속해서 아니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반기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부터 여러 벽에 부딪히는 분위기인데도 일단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러면서 희망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혜차 평론가님, 그래서 정부만 지금 핑크빛, 장밋빛만 꿈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재건축 단지도 움직이게 하려면 좀 당근을 줘야 되니까 뭐 기부 체납하는 것도 좀 돈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도 정부가 좀 다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과연 또 신뢰성과 현실성은 있을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자마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정부 국토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이 또 흔들리고 바뀔지 모른다는 그러한 사인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일 텐데 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마저도 일관성 없이 안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지금 자아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정책을 신뢰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공공임대, 공공재건축 추진하면서 용적률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과도 상의를 안 하고 정책을 냈는데 정청래 의원 말에 의하면 한마디도 통보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 재건축단지 조합장 의원들 의견은 들어보고 이 정책을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이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아무런 혜택 받는 것도 없이 용적률만 늘리면 주차난이나 교통난이 오히려 가중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뭐 서울신문 보도 오늘만 봐도 9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말한 이 공공재건축을 통한 이 공급 확대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거든요. 최소한 정책을 만들 때 하나의 기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국민들이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 조합장들, 조합원들과 제발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정책을 내셔야지 소통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웠던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불통하고 무조건 우리만 믿고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일관하는지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주고 있다는 걸 이제라도 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국토부 장관이 알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에도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면서 끌고 가는 건요. 국토부,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좀 보니까 원래 애초에 김현미 장관은 한 4, 5만 채 정도면 공급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니다. 너무 턱없이 적다. 그러면 이거 다 13만 원 같은 거 집권 여당이 다 추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겁니까, 여당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우리가 이 부동산 대책이 예전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세웠던 부동산은 끝났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이 중심이었어요. 즉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과세라든지 그다음에 보유세, 취득세를 높여서 어떤 면에서 억제를 하겠다는 그런 세금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취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심에 한 10만 채 정도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4, 5만 채 정도로 이제 이번에 정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어떤 민심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걸 피부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지적이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 5만 채 정도 했다가는 이 정도 하고 되겠나.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발표한 대책도 사실 현실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에서 받아지지 않으면 이건 다 헛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최대한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즉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신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떤 이 이야기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당청 간에 있어서 이 어떤 이 민심의 어떤 즉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자꾸 민심에만 따라가는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억제책 내고 또 억제책 내고 완전 땜질용 누더기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당이 민심의 향배,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 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전사적으로 강하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씩 불협화음이 나오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치권만 보면요. 사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지난 7월을 그야말로 경랑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회만 들썩인 건 아니어서요. 민심도 들썩였는데요. 무엇이 민심을 들썩이게 만들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모아보니까 7월 한 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저하고 지지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그대로 나오네요. 대선 이후 최소 격차다. 지금 거대 여당인데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당연히 오차범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 최소 격차인데 부동산 민심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최근 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특히 30, 40대 분들이 사실은 민심이 많이 돌아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 미래통합당 야당에 대한 좀 비호감을 많이 가진 층이 바로 30, 40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인데 이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면서 많이 등을 돌렸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30, 40대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그럴듯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으고 그러는데 화면에도 서울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부동산 아파트 값은 폭등하는데 내놓는 대책은 오히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올리면서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뿔이 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쭉 아까 나온 7월 달에 한 달 동안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가 가장 큰 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179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힘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와 야가 공존하는 사실은 타협과 협상의 장이고요. 공론화의 장이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는 야당을 뽑아준 또 반대 여론들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특히 입법 과정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수렴하는 절차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세 3법 같은 걸 통과하는 걸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일방통행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좀 반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여당에 대한 실망한 표가 과거에는 특징이 바로 야당으로 가지 않고 부동층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특징은 여당의 실망한 민심이 바로 야당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야당에 굉장히 큰 호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좀 궁금한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누가 국민을 더 사랑하고 어떤 정책이 이 나라와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론조사에 좀 고무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저러다 자멸하겠구나 확신이 들었다. 자멸이란 단어까지는 너무 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4.17 총선의 함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몰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게 뭔가 조금 기대를 가질 만한 수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이 좀 너무 무기력하다. 그래서 좀 더 뭐 장외 투쟁을 한다든지 강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전에 20대 때 뭐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대표 삭발 투쟁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단식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게 좋게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분명한 대안을 내놓고 민주당의 정책적인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우리의 대안에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국회 속기록과 사실은 모든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보고 다음번 선거 때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력 투쟁, 극한 투쟁 이런 거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는 글쎄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바로 5분 연설의 주인공 윤희숙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벌써부터 서울시장 카드로 어떠냐라는 얘기는 뭐 당내에서는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딱 하나의 사례로 벌써부터 이런 윤희숙 서울시장론이 나올 수 있냐. 너무 당의 현주소, 인물란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란에 시달렸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등장과 국민에게 관심 받는 게 반가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공감했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고 제가 기시감이 드는 것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이었죠. 그쪽으로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는가 싶어서
황교안 체제에서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보수통합까지 이뤄내면서 우리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상당히 팽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실수들이 나오게 되고 공천 과정에서도 파동이 또 불거졌었죠. 김영호 공관위원장 중간에 사퇴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에서 대패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에서도 상대방 수비수가 실책을 해도요, 우리 공격수가 공을 하늘 위로 날려버리면 아무리 상대가 실책하고 잘못해도 골을 못 넣는 겁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졌던 이 야당으로서 오만했던, 야당도 오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과오를 미래통합당이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남은 보궐과 총선까지 또 대선까지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윤희숙 의원의 명연설도 국회 안에서의 찬반 토론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임위나 국회 의사 진행 절차를 보이콧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 부분이 맞는 말이라면 기억해주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제는 교훈을 얻어서 원내 투쟁을 이어나갈 때 훨씬 더 좋은 모습, 또 좋은 후보군을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8사 대책의 빛과 그림자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부동산 관련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